뭐? 한국 쌀을 먹으라고? 일본에서? 여기 일본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쌀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우연찮게 한국 쌀을 먹게 되었고 충격을 받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한국 쌀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그녀는 급기야 회사 부서장 앞에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밥솥 바닥에 눈을 고정하며 타 붙은 쌀알을 필사적으로 긁어냈어요.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지며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음을 상기시켰죠. 도쿄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최근의 쌀값 폭등은 저에게 큰 타격이었답니다. 제 이름은 사토 유미코, 그리고 이것이 제 예상치 못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5kg에 4만 엔이라고? 미쳤네. 그 밥솥을 싱크대에 던지며 중얼거렸어요. 불과 몇 달 만에 가격이 거의 3배나 뛰었더군요. 정부가 비상 쌀 비축량에서 21만 톤을 방출했음에도 가격은 여전히 천정부지였습니다. 제 지갑에는 월급날까지 겨우 버틸 만큼의 돈만 남아 있었죠. 월급날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답니다. 오늘 밤도 편의점 주먹밥이네 코트와 열쇠를 집어들며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일주일을 주먹밥이나 인스턴트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 밑에 다크서클을 들이운 채 출근했어요. 사무실은 월요일 아침 특유의 활기로 북적였지만 저는 힘겹게 제자리로 향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막 이메일을 확인하려는 찰나 부서장인 타나카 씨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더군요. 들어오세요. 사토시. 그는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의 사무실은 항상 커피와 민트 향이 났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긴장한 채로 앉았어요. 지난주 보고서에서 실수라도 한 걸까요? 타나카 씨는 날카로운 눈과 더 날카로운 말투로 유명했답니다. 제 대신 한국에 다녀와야겠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하며 화려한 브로셔를 책상 위로 밀었어요. 내일 스마트 농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제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오사카 프로젝트와 관련해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브로셔를 집어들며 눈이 커졌어요. 표지에는 푸른 논을 배경으로 현대적인 농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하지만 부장님, 저는 농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걸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매운 음식과 케이팝이 유명하다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인처럼 저도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왜 한국 농업에 대해 배워야 하는 걸까요? 타나카 씨는 손을 흔들며 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만 수집하고 사진 몇 장 찍고 간단한 보고서만 작성하면 돼요. 형식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국제 행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는 폴더를 내밀었어요. 여기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해서 3일 다녀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장님, 분기 보고서가 이번 주까지인데요. 나카무라 씨가 처리할 겁니다. 그가 말을 끊었어요. 이건 당신에게 좋은 기회요, 사토씨. 국제적인 경험은 개인 커리어에도 좋을 거예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 서서 가방에 옷을 던져 넣었어요.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한국에 대해 너무나 모른다는 걸 깨달았더군요. 방문할 생각도 별로 없었고 솔직히 지금도 설레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 여행은 그저 간단한 임무일 뿐이었어요. 브로셔 수집하고 사진 몇 장 찍고 보고서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한국에서 3일 여권을 가방에 던져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적어도 호텔에서는 무료 아침 식사가 있겠지. 전화기를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도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었고 항상 모든 것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한국? 여행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쌀에 대해 뭘 가르칠 수 있겠니?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 알아요, 엄마. 그녀가 볼 수 없음에도 눈을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출장일 뿐이에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래, 한국에서 유명한 마스크팩 좀 가져오렴.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매운 음식 너무 많이 먹지 마. 소화에 좋지 않아. 전화를 끊은 후 서울의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우산을 챙겼습니다. 박람회에서 많이 걸어다닐 것을 예상하며 가장 편안한 신발도 넣었어요. 가방을 닫으며 부엌 싱크대에 놓인 빈 밥솥을 흘끗 바라봤죠. 한국에서는 쌀이 더 쌀지도 몰라 생각했다가 곧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일본 쌀이 비싼 이유는 품질이 좋아서였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서울행 짧은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 밖으로 작아지는 도쿄를 바라봤습니다. 고대 사원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거대한 도시는 제가 알던 유일한 고향이었더군요.
이제 저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 이국 땅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까? 이 비행기 창으로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아마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확실히 제 인생이나 세계관을 바꿀 만한 것은 없을 거였죠. 비행기가 우리나라 사이의 바다를 가로지를 때 그 순간에도 몰랐어요. 단순한 한 그릇의 밥으로부터 제 인생이 변하는 것을요. 호텔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잠시 동안 낯선 방을 바라보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잊었습니다. 맞아요. 지루한 농업 박람회 출장으로 서울에 와 있었죠.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음을 상기시켰답니다. 호텔 브로슈어에는 무료 조식 뷔페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유일하게 기대되는 것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어요. 이미 다른 손님들로 분주했습니다. 뷔페는 인상적이더군요. 계란과 토스트 같은 서양식 옵션도 있었고 전통 한국 요리도 있었어요. 물론 밥도 있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작은 그릇에 흰 쌀밥을 담았어요. 마치 집에서 하던 것처럼요. 반쯤 잠에 취해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별 생각 없이 한 숟가락을 떠 넣었습니다. 밥이 혀에 닿는 순간 씹던 채로 그대로 멈췄어요. 뭔가 달랐죠. 쌀알은 완벽하게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입안에서 피어나는 듯한 미묘한 단맛이 있었답니다. 우리 일본인들이 모치모치라고 부르는 그런 부드러운 식감이었습니다. 더 주의를 기울이며 또 한 입을 먹었어요. 그 밥에선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섬세한 향기가 났죠. 단지 맛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사에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호텔 직원이 제 놀란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어요. 이름표에는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밥이. 아직도 제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특별한 프리미엄 품종인가요? 민수 씨는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일반 한국 쌀일 뿐이에요. 전혀 특별하지 않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하지만 일본에서 먹던 것과는 너무 다른 맛이네요. 그는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AI 농업 시스템으로 재배한 거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게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쌀이 그런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죠. AI 농업이요? 혼란스러워하며 되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적어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네, 여기서는 꽤 흔한 방식이에요. 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논에 있는 센서가 모든 것을 모니터링합니다. 수위, 일조량, 영양소 등이요. 그리고 컴퓨터가 농사 조건을 제어하죠. 오늘 박람회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 인사를 하고 아침 식사로 돌아왔지만 밥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항상 의심 없이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었죠. 어머니는 그것을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셔서 깨지지 않는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최근 일본에서 먹었던 그 어떤 쌀보다 한국 쌀을 더 맛있게 즐기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후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크고 현대적이었고 유리벽이 푸른 하늘을 반사했어요. 내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답니다. 이건 내가 상상했던 작고 소박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대신 최첨단 농업기술로 가득 찬 거대하고 하이테크한 전시회를 발견했죠. 전시장은 전 세계에서 온 농부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사업가들로 가득했어요. 모형 논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들, 정밀한 수학 기술을 시연하는 로봇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보여주는 큰 화면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고향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특히 한 부스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마트 쌀 농사 시스템. 이준호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방문객들에게 AI 기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의 주변에 모인 작은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센서는 수위, 일조량, 온도, 그리고 영양소 농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준호 씨가 다채로운 그래프와 차트가 있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성장을 위해 자동으로 농사 조건을 조절하죠. 전시된 것은 물 밖으로 작은 센서들이 삐죽이 나온 미니어처 논이었어요. 근처 화면에서는 이 센서들의 실시간 측정값을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군중이 줄어들었을 때 준호 씨에게 다가가 질문했어요. 이 기술이 실제로 쌀을 개선시키나요?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제 말은 쌀은 그냥 쌀 아닌가요? 준호 씨는 제 의심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미소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맛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한 5년 동안
생산량은 30% 증가했고 품질도 크게 향상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쌀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지 않나요? 고향에서 치솟는 가격을 생각하며 물었어요. 사실 정반대예요.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초기 투자 후에는 인건비가 크게 줄고 효율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한국의 쌀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는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브로슈어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침에 호텔에서 드신 밥은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재배된 거였을 거예요. 맛있게 드셨나요? 아침에 먹었던 그 완벽한 밥을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솔직히 인정했답니다. 박람회를 몇 시간 동안 둘러보고 가방에 브로슈어와 샘플을 가득 채운 후 준호 씨가 말한 쌀 가격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박람회장을 나와 근처 슈퍼마켓을 찾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곧바로 쌀 코너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쌀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10kg 한 포대가 약 2만 원. 머릿속으로 빠르게 환율을 계산해보니 일본에서 같은 양의 쌀에 지불하는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저렴하고 고품질의 쌀에 둘러싸인 채 슈퍼마켓 통로에 서서 마치 비밀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일본 쌀의 우수성에 대한 제 확고한 신념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어머니라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저도 충격을 받았죠. 충동적으로 AI 재배 프리미엄 단립종이라고 표시된 작은 4kg 쌀 포대를 구매했어요. 세관을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박람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한국 쌀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는 조심스럽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녀에게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스스로에게조차도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볍게 말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으며 우리 둘 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오늘 아침 식사에서 첫 숟가락에 밥을 먹은 순간부터 무언가가 변했어요. 그리고 내일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 어제와는 다른 기분으로 일찍 눈을 떴어요. 일본에서부터 들었던 회의적인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박람회에서의 일정이 실제로 기대되었죠. 박람회에서 서울 외곽에 실제 스마트 농장 투어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디스플레이 화면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기술을 보고 싶은 호기심에 서둘러 등록했습니다. 버스는 30분 후에 출발합니다. 등록 데스크의 여성이 티켓을 건네며 말했어요. 약 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고 늦은 오후에 돌아올 예정이에요. 편안한 관광버스에서 약 20명의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가이드인 박지원이라는 명랑한 여성이 앞쪽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한국의 가장 선진적인 스마트 농장 중 하나를 보게 될 거예요. 버스가 박람회장을 떠나며 그녀가 발표했답니다. 이 시설은 국내 소비와 수출을 위한 쌀을 생산합니다. 수출이라는 단어가 제 관심을 끌었어요. 한국이 쌀을 수출한다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프리미엄 쌀 수출국이라고 항상 생각했었죠. 버스 창문을 통해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점차 작은 건물들로 그리고 푸른 시골로 변해가는 것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 양쪽으로 논이 펼쳐져 있었고 많은 곳에서 이상한 금속 기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센서 네트워크의 일부예요. 지원 씨가 제 관심을 알아채고 설명했어요. 각 기둥에는 논 전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장비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약 1시간 후 더 작은 도로로 접어들더니 논으로 둘러싸인 크고 현대적인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농장보다는 기술회사의 본사처럼 보였습니다. 퓨처 라이스 코퍼레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자 지원 씨가 말했어요. 이 운영체제는 500헥타르 이상의 논을 관리하고 있죠. 로비에는 한국의 쌀 농사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이 있었고 고대의 손 심기 방식부터 오늘날의 기술까지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화면과 컴퓨터로 가득 찬 넓은 방이었어요. 여기는 우리의 관제센터예요. 지원 씨가 설명했어요. 이 방에서 10km 반경 내의 모든 논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한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다양한 논을 나타내는 색색의 구역이 표시된 지도가 보였습니다. 운영자가 한 구역을 클릭하자 세부 정보가 나타났어요. 수심, 토양 온도, 영양소 수준, 심지어 다음 수확에 대한 예측까지요. 물 공급, 질병 감지, 성장 모니터링, 모든 것이 이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원 씨가 계속했어요. 논에 더 많은 물이 필요하거나 잠재적인 질병 발생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에 시스템이 경고를 보내죠. 민호라는 젊은 운영자가 시스템 작동 방식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인원을 보세요. 그는 다른 곳과 약간 다른 색으로 표시된 구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시스템이 최적 상태보다 약간 높은 습도를 감지했습니다. 방치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가 몇 가지 설정을 조정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설명했죠. 방금 해당 구역에 추가 환기를 활성화했어요. 실제로 논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한가요? 놀라워하며 물었어요. 맞아요.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정기적인 실제 검사도 하고 있죠. 다음으로 실제 논을 보러 밖으로 나갔어요. 모든 첨단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첫눈에는 놀랍도록 평범해 보였습니다. 물이 가득한 논에서 자라는 초록색 식물들이요. 하지만 더 자세히 보니 논 전체에 작은 장치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 센서들은 물의 pH부터 식물 성장률까지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지원 씨가 논 사이의 마른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설명했어요. 한 구역에서는 이상한 기계들이 논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매혹적으로 지켜봤답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자율 모내기 로봇이에요. 지원 씨가 말했어요. 완벽한 간격과 깊이로 모를 심을 수 있죠. 모내기 철에는 밤낮으로 일한답니다. 일본에 있는 어머니의 농장을 생각했어요. 그곳에서는 여전히 손이나 노후된 기계로 모내기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 마을의 농부들은 요통과 모내기 철의 일손 구하기 어려움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었답니다. 우리 투어는 가공센터로 이어졌어요. 그곳에서는 수확된 쌀이 건조, 도정, 분류, 포장되었죠. 모두 인간의 손이 쌀을 만지지 않고요. 우리의 광학 분류 기술은 완벽한 쌀알만 프리미엄 패키지에 들어가도록 보장합니다. 기계가 빠르게 색상, 크기, 품질별로 쌀을 분류하는 것을 보며 지원 씨가 설명했어요. 박람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조용히 앉아 제가 본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적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 쌀을 재배하는 접근 방식은 더 이상 같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농부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실용적이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첨단 기술을 수용했어요. 왜 일본은 같은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는 기술로 유명했지만 농업은 여전히 놀랍도록 전통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 인구를 위한 충분한 쌀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수출을 크게 증가시켰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쌀이 프리미엄 국제시장에서 일본 쌀과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저를 걱정스럽게 만들었어요. 더 저렴하고 인정하기 싫지만 아마도 더 맛있는 한국 쌀이 대량으로 일본 시장에 들어온다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농부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박람회를 떠나며 제가 배운 모든 것으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간단하게 작성하기로 한 보고서는 이제 간략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답니다. 이 모든 것을 타나카 씨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가 관심을 가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온라인으로 한국 AI 재배쌀 4kg 포대를 도쿄 제 아파트로 배송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배송비를 포함해도 여전히 현지 쌀을 사는 것보다 저렴했어요. 주문을 완료한 후 마치 제가 나라를 배신한 것처럼 죄책감이 살짝 들었답니다. 하지만 제 호기심과 그 맛에 대한 기억은 죄책감보다 더 강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불과 3일 전 한국으로 떠났던 여정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지루한 출장을 걱정하는 대신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머리와 브로슈어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돌아가는 중이었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지울 수 없는 것이었어요. 비행기가 도쿄를 향해 하강하면서 아래 작은 논들의 패치워크를 내려다봤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광대하고 통합된 운영에 비해 너무 작고 분리되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미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박람회에서 얻은 사진과 데이터를 추가하며 배운 모든 것을 늦게까지 타이핑했었죠. 타나카 씨가 기대했을 간략한 요약보다 훨씬 더 상세했습니다. 하지만 타나카 씨의 반응은 실망적이었어요. 아주 부정적인 의견만을 토해냈죠. 좌절감을 느끼며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제 회사가 이런 혁신에 관심이 없다면 다른 곳에서는 관심을 보일 수도 있겠죠. 일주일 후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 앞에 패키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문한 한국 쌀이 도착했더군요. 마치 금지된 일을 하는 것처럼 흥분되면서도 약간 죄책감을 느끼며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주말 쌀의 원산지를 말하지 않고 어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녀는 농장에서 가져온 채소 봉지를 들고 도착했고
그녀의 손은 수십 년의 농사일로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답니다. 엄마, 피곤해 보여요. 그녀의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을 보며 말했어요. 모내기 철이라 그녀가 한숨을 쉬며 내 소파에 몸을 기대었어요. 마을의 젊은이들이 줄어들면서 모두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한국 쌀을 요리했어요. 익숙한 향기가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뭔가 달랐어요. 식사를 위해 앉았고 어머니가 첫 입을 먹는 것을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 정말 맛있다. 그녀가 진심으로 놀라며 외쳤어요. 어떤 브랜드야? 식감과 향이 정말 훌륭하네.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사실 한국 쌀이에요, 엄마. AI 농업 시스템으로 재배된 거예요. 그녀의 실망이나 심지어 분노를 예상하며 긴장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맛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또 한 입을 먹었어요. 확실히 우리 것과는 다르네,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하지만 품질이 뛰어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 그녀는 판단이 아닌 호기심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본 이 AI 농업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줘. 저녁 식사 동안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통합관제센터, 센서 네트워크, 자동화된 모내기와 수학,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이 어떻게 한국 쌀을 더 좋고 더 저렴하게 만들었는지 설명했답니다. 우리 마을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머니가 듣고 난 후 인정했어요. 젊은 세대는 모두 도시로 이동했어. 대부분의 농부들은 이제 60대나 70대야. 모내기와 수학철의 일꾼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 자동화가 그런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로봇들은 많은 노동자들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비용이 그녀가 걱정했어요. 초기에는 높지만 장기적인 절약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게다가 대안이 뭐죠? 엄마 세대가 은퇴하면 누가 우리 쌀을 재배할 건가요? 며칠 후 놀라운 전화를 받았어요. 지역 TV 방송국이 어떻게든 제 보고서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저요?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그냥 한 번의 출장을 다녀왔을 뿐인데요. 하지만 당신은 이런 시스템을 직접 보셨잖아요. 프로듀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농업 전문가나 정치적 의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죠. 솔직한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거예요. 긴장되지만 결심한 채로 인터뷰에 동의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과 그 인상적인 결과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심지어 한국 쌀이 일본 품종보다 더 맛있었다는 논란이 될 만한 발언도 했고 일본이 농업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방송 후 제 전화기는 알림으로 계속 울렸습니다. 몇몇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저를 비애국적이라고 비판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와 관심을 표현했어요. 뉴스 보도에서는 일본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한국 쌀을 주문하는 것이 급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역 농업 협동조합에서는 심지어 한국의 스마트 농업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저를 초대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제 회사가 새로 형성된 농업기술연구팀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었어요. 타나카 씨가 특이하게 겸손한 표정으로 접근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몇몇 중요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소. 그가 인정했어요. 일본 쌀 농사를 현대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소. 한 달 후 어머니의 작은 농장에 첫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도왔어요. 아직 완전한 스마트팜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의 불편함을 느꼈던 어머니는 스마트폰으로 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 여름 지역 농부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농업 연구자들을 포함한 커뮤니티 미팅을 조직했어요. 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스마트팜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일본 농업의 전통이나 자부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 진화하는 것임을 강조했어요. 돌이켜보면 저에게 그 한 그릇의 쌀은 단순한 음식 이상이 되었어요. 기술 혁신, 전통에 대한 존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게 되었답니다. 마지못해 떠났던 출장이 제 선입견에 도전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제 마음을 열게 한 발견의 여정으로 변화했어요. 어머니의 논에 서서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드론을 보고 태블릿에서 센서 읽기를 확인하며 혼자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쌀알처럼 단순한 것에서도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소개에 많은 힘이 됩니다.